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지난 총선 패배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굉장히 긴 글인데요. 제가 프린트아웃을 해서 A4 용지로 따져보면 모두 한 7장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저하고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일단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다라고 밝혔는데요. 사실 이 얘기는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대통령이 내놨던 메시지하고 같습니다. 그때도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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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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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현장, 현장. 강조를 했습니다. 조금 다음 대목 보겠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라고 밝혔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렇다면 중요한 포인트는 그래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how to, 뭘 바꾸겠다. 이런 구체적인 메시지가 나와야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다시 한번 수차례 읽어본 바로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하나 읽어보실까요? 문장의 구성이 이렇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사실 대통령실에서 없던 문장입니다. 그래서 누가 써준 것 같기는 한데요. 문장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뭐뭐뭐뭐 한 것 같지만 뭐뭐뭐뭐 하다. 뭐뭐뭐뭐 했지만 뭐뭐뭐뭐가 부족했다. 이제 이런 식의 어간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는 모자랐습니다.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음을 통감합니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본인 스스로의 자성을 하는 성찰하는 대목이라고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대목 보겠습니다.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지만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는 미처 힘이 닿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번 총선은 대파 총선이었습니다. 875원이라고 양재동 하나로마트에 가서 대파를 들어보이면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었죠. 대통령이 대파 가격 모를 수 있습니다. 꼭 다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죠. 살림하는 주부들은 통상 시장을 가기 때문에 대파가 얼마인지, 쪽파가 얼마인지, 양파가 얼마인지 늘 그 가격대를 알고 있지만 대통령이 직접 살림하지 않고 그럴 시간도 없어서 대파 가격 정확하게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대파 가격은 몰라도 이게 합리적인 가격인지 아닌지, 그리고 물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이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양재동 하나로마트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똑같이 대파가 875원에 팔리고 있다면 그것은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재동 하나로마트를 제외한 그 어떤 곳에서도 대파는 875원에 팔리지 않고 있었고요. 최소 3,000원. 그리고 최고 5, 6천 원대 가격이 형성돼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에 국민들이 경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물가 관리를 위해서 우유, 과장, 빵, 부장 이런 그 소세목들에 대한 담당자를 두고 물가를 관리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실제로 물가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국민적 지탄과 비판이 많았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물가가 엄청나게 심각하고 국민들은 점심 한 그릇 마음 놓고 사 먹을 수가 없는,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없는 정도로 매일매일 조금씩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이 줄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날마다 이자 나가야 되는 비용이 높아지고 최근에 유가까지 높아져서 이제 주유하기가 겁나는 세상이 됐거든요. 그러면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대목에서 물가 관리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상황에 있으니 무엇을 어떻게 점검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왔어야 됐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미처 힘이 닿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본인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죠.
한 대목 더 보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건전 재정을 지키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려다 보니 세심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대목이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겁니다.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겠다고 주장한 것은 윤석열 정부고요. 국민들은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어느 정부도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그 어떤 정부도 그리고 앞으로 들어설 그 어떤 정부도 당연히 해야 될 정부의 역할과 노력입니다. 다만 지금 국민들의 삶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기 활성화, 시장에 가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장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돈이 돌지 않습니까? 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장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없어요. 발길이 끊겼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시장에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경기 활성화를 위한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이 대목을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한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그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재정 지출이 많았고 이것은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그랬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재정 지출이 적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 같으면 더 많이 썼어요. 예, 이탈리아 뭐 이런 데 제가 다 일일이 들지 않아도 독일, 프랑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냐하면 세계적인 난국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코로나라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기 활성화를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큰 정부든 작은 정부든 당연히 해야 되는 정부의 역할인데 이걸 과도한 재정 중독이라고 폄훼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진단이 옳은 것인지 그 부분을 세심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중의적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대목 보겠습니다. 이자 환급을 비롯해서 국민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애썼지만 고금리로 고통받는 민생에 충분한 도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네, 답답함이 밀려오는데요. 한 대목 더 같이 보겠습니다. 부동산 3법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성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분들과 세입자들, 개발로 이주하셔야 하는 분들의 불안까지는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이 정부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많은 대목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스스로 위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까? 자, 다음 대목 보겠습니다. 주택시장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서 공매도를 금지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상향하고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했다. 이것 역시도 자화자찬성이죠.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한 대목 더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습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해달라고 국민들이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배려나 이해나 양보의 영역이 아니고요.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자기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역할을 마치 배려해 줬어야 되는데 그 배려가 미흡한 것처럼 미화하고 있는 것이죠. 국민들은 정부에게 어떤 배려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되는 역할을 책임을 방기한 대목을 마치 내가 너에게 뭔가 은전을 베풀지 못해서 미안해 라는 수준으로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는 태도다.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 정부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탈원전으로 망가진 원전 생태계를 살리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을 육성해서 산업 경쟁력을 높였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뭐뭐뭐뭐 했지만 뭐뭐뭐뭐 하지 못해서 뭐뭐뭐뭐 했다. 이런 문장 구성이 수미일관하게 계속 이어집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문장 구성인 것 같은데 제가 뭐 특별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탈원전으로 망가진 원전 생태계를 살렸다라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다른 비판적인 입장,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라든가
생태 평화 환경운동 측에서 보면 이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청년과 관련해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아직도 미래를 걱정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그냥 받아들이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정부의 2030 청년들을 위한 대책과 비전을 내놨어야 됐는데 그것을 그냥 아직도 미래를 걱정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윤석열 정부는 이 심각한 현실을 그냥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우리는 상황인식을 하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주장에 대해서 우리 청년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가 막혀 하는 대목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결국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고 해도 자, 이 두 대목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정의 방향이 옳습니까?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했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했는데 국민들이 무턱대고 당신들 제대로 못했어라고 이번에 범야권 192석으로 심판한 것입니까? 이 대목은 국민들의 인식과 대통령의 인식이 완벽히 불일치하는 대목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고 해도 실제로 국민이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일정 부분 자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대목이 더 기가 막히죠.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으로 나라의 미래를 망쳐서는 안 되지만 이 한 대목만 우선 읽겠습니다. 자, 지금 무분별한 현금 지원, 포퓰리즘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민생이 너무 어려우니까 1인당 민생 지원금 25만 원을 현금 지원을 하자. 그래서 일종의 그 시장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동네에서 이를테면 지역화폐 차원에서 뭐 쓸 수 있도록 뭐 이걸 뭐 술 사고 뭐 담배 사고 이런 거 안 되고 오로지 생필품 생활하는데 문제 없도록 그런 것으로 쓰도록 하자라고 그 대책을 내놨는데 이것을 무분별한 현금 지원 그리고 포퓰리즘 이렇게 낙인을 찍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현재 우리 국민이 겪는 어려움도 더 세심하게 살피는라는 것이 바로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계선상에 계신 어려운 분들의 삶을 한 분 한 분 더 잘 챙기겠습니다. 이게 뭐 하겠다는 거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한계선상에 계신 어려운 분들의 삶이라고 통칭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수급 대상자들 말고 국민생활 최저선과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들에 대한 문제를 그냥 한 분 한 분 더 잘 챙기겠다. 그래서 뭐 하겠다. 어떻게 잘 챙기겠다. 뭘 하겠다는 그 내용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건 없어요. 그냥 한 분 한 분 더 잘 챙기겠다. 그냥 이것은 정치적 수사, 레토릭에 불과하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래서 대통령이 이번 총선 결과로 이 참담한 참패의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무엇을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실제로 그런 대목이 없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겨 듣겠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하겠습니다. 이 세 대목을 읽으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바꿀 생각이 없어요. 국민 여러분. 이것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합리적인 의견 더 챙겨 듣겠다.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하겠다.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까? 물론 지금까지 잘 안 했죠. 그래서 더 많이 하라고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꾸라고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을 만나서 주장했을 때 입틀막해서 쫓겨났었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정치적 수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니죠. 국민들이 요구한 답변은 더 많이 소통하겠다, 긴밀히 협력하겠다, 더 챙겨 듣겠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래서 뭘 바꿀 건데,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할 건데 이 답변을 듣기 위한 것인데 그 내용이 없습니다. 국무위원들한테 이런 당부합니다.
민생 안정을 위해서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와 기강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저도 이제 어제 여권 관계자들 이제 취재를 많이 했는데요. 대략 그 공통 분모가 있었으니 그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 대통령이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네, 그러니까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졌고 부산 엑스포도 당연히 우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119대 29로 패배하고 이 결과가 납득하기 어려웠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의 감정은 나는 억울하다.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결국 공무원들이 정부 부처 장관들이 장차관들이 조직을 장악하지 못하고 전 정부 인사들이 300개나 여전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윤석열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결국 이번 총선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 아니냐. 내 잘못이 아니라 당신들 잘못이야. 공무원 당신들이 적극적으로 역할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오늘의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야. 나는 민생 토론회를 무려 24번이나 했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이거 해드리겠다 저거 해드리겠다 심지어 기초단체까지 찾아다니면서 했는데 이 결과가 이게 뭐야. 나는 너무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결과가 지금 오늘 나온 이 내용에 그대로 고스란히 대통령의 인식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선거 끝나자마자 4월 13일 새벽이죠.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동 전쟁이 다시 한번 촉발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우리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 플러스 다른 거 다 떠나서 고유가, 고환율의 문제가 다시 한번 또 우리에게 위험으로 닥치고 있는 것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환율이 1,400원대를 진입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렇게 입장이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쭉 숫자 설명합니다.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석유의 6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송되고 있고 중동산 원유 의존도는 72%에 달하고 막대한 운송비 증가와 국제유가 상승은 우리 물가 상승으로 바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건 우리 국민도 다 알아요. 예? 신문에 다 나온 거예요. 이거 모르는 국민이 있습니까? 아니 오늘 아침 신문만 봐도 이건 다 알아요. 대통령이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를 또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저는 지난 14일 오후 관계부처 장관들을 소집하여 긴급경제안보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이것도 아는 얘기입니다. 알고 있어요. 이 속보로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대책을 세울 거냐. 윤석열 정부는 자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서 고환율 고유가가 그냥 불을 보듯 뻔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고 이건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럼 이 사실에 기반해서 무슨 대책, 어떤 솔루션, 어떤 대안을 가지고 국민들께 자 국민 여러분 환율이 높아질 거고 유가가 이렇게 뛸 텐데 우리 정부는 이런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이 대책을 갖고 있으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 어떤 생업에 계시더라도 안심하고 정부가 대책을 마련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바로 넘어갑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재외국민과 선박, 공관에 대한 안전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당연한 얘기를 왜 하고 있죠? 또한 사태의 확전이나 장기화 가능성에 따라 국제 유가 변동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점검하였습니다. 각 부처는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에 관한 분석 관리 시스템을 가동하여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아니 이거는요 그냥 산자부 공무원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당연히 그렇지. 이게 안 돼서 이런 말씀 하시는 겁니까? 대통령께서 산자부 공무원들이 이런 일조차 안 할 거라고 판단해서 이 얘기를 메시지로 하는 걸까요? 한 대목 더 보겠습니다. 아울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중동 정세의 불안정이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이나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세월호 10주기입니다. 10년이 지났지만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상황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뜻을 드립니다. 끝. 자, 지금 49분인데요.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대통령의 참뜻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막 상세하게 저 형광펜으로 이렇게 언더라인 쳐가면서 아무리 읽어봐도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을 하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겠다? 이번 총선 범야권 192석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고 지난 2년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에 대해서 말로는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말로는 민생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핵심 메시지는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사정 태풍을 불러일으키겠다라는 메시지로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나 대통령 윤석열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제로 되는 게 없다면 이것은 내 탓은 아니고 기강이 바로잡히지 못한 공무원들의 탓이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무분별한 현금 지원, 포퓰리즘, 나라의 미래를 망치려고 하는 이 세력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 세력들을 완벽하게 제압하지 않는 한 나는 매우 억울하다. 결국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읽힙니다. 야당 때려잡겠다, 공무원 때려잡겠다. 그걸로 윤석열 정부가 확고하게 하려는 역할을 하겠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대목은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무엇을 하겠다라는 내용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고요.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입니다. 우리가 뽑았지 않습니까? 물론 0.73% 표차라는 아주 근소한 표차이긴 했습니다만 민주주의의 질서는 결과에 승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롭게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아이콘, 공정과 상식, 정의, 평생 검사했으니까요. 불의를 참지 못하고 정의로운 대통령으로서 공정과 상식의 질서를 제대로 잡아줄 거야 라고 했던 수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1년 10개월 만에 이렇게 허물어뜨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탓이오를 해야죠. 자기 성찰을 먼저 해야죠. 내 잘못이 무엇이고 국민의 뜻을 알겠으니 나는 이렇게 하겠다. 정말 죄송하다. 국민 여러분 정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국정 운영의 기조를 제대로 바꿔서 야권과 만나고 협치를 통해서 새로운 정부로 오늘부터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윤석열 정부는 잊어주십시오. 앞으로 야당과 협치하는 새로운 윤석열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귀를 열고 국민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아픈 현장에 누구보다도 먼저 가서 국민의 손을 잡고 어루만지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달러 대 1398.50원입니다. 예, 계속 달러가 치솟고 있고요. 일본 엔화도 906원까지 올랐네요. 그리고 유로화도 마찬가지입니다. 1484원까지 올랐습니다. 자, 김민희님께서 이런 댓글 주셨습니다. 고구마 100개 먹은 듯 답답합니다. 뭔가 나올까 한 가닥 기대감 가진 내가 순진하고 한심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이에게님께서 반성 1도 없네요 하셨습니다. 뽀잉뽀잉님께서 남 탓하기만 바빴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야당을 향한 협치 하나도 없습니다. 방금 전에 그 조국혁신당의 김보엽 대변인 논평이 나왔는데요. 잠깐 한 대목 읽어드릴까요? 국민이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받들어 국정운영 방향을 대폭 쇄신하기를 기대했으나 역시나였습니다. 모두 발언이라는 형식도 문제고 그 내용은 더 충격적이다. 대통령은 민심을 모른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야권에서 국민들께서 야권의 압도적 승리를 안겨줬다. 윤 대통령이 야권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하고 협력을 구하라는 명령인데 그에 대한 윤 대통령의 오늘 답은 없었다. 대신 국무위원들에게 국회 가서 대화 좀 하고 잘 좀 해봐라고 그런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는데요. 제가 읽은 대목도 그렇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국회 가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했음에도 안 됐다. 최선을 다했지만 총력을 다했지만 힘이 닿지 못했다. 하려다 보니 했다. 이제 계속 그런 대목이에요. 국민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했었지만 충분한 도움을 드리지 못했다. 했지만 했다.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의 성과가 있어.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안 된 것은 내 책임만은 아니고 여러분들 탓도 있는 거야.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대목 전체는 대통령의 인식에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 대통령이 총선 상황을 심각하게 오판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경제와 민생 그리고 국제사회 현실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저희 기자들의 언어로 표현하면 제목거리가 없습니다. 예, 송구하지만 기사 쓸 거리가 없네요. 예, 하나 제목거리로 써먹을 게 없어요. 이러면 취재하고도 기사 못 쓰는 게 되는 겁니다. 정말 죄송한데 제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개혁신당이 주장했던 거국 내각이 됐든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하겠다라든가 총리와 관련된 임명권을 야당에게 전원 양보하겠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파격적인 대안이 나와줘야 됩니다. 예. 이 정도의 충격적인 결과라면 대통령 스스로 강력하고 센 조치가 나와줘야 됩니다. 이걸로 어떻게 내일 아침 신문 일면을 씁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중동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비판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일면에 사설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으로 어떻게 면을 만듭니까? 지면 편집이 가능하겠어요? 이 대통령 상황이 뭐라고 하겠어요? 모든 언론이 일제히 비판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답답합니다. 매우 심각하고 답답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저희는 지금 오전 10시 57분 지나고 있는데요. 잠시 후 11시에 더불어민주당의 두 당선인과 함께 오겠습니다. 최민희 당선인 그리고 김현 당선인 두 분 모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한 경력을 갖고 있고요. 언론 정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윤석열 정부 이후에 언론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뵙겠습니다.